58세 한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0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나요? 그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교통사고로.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고가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배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 본 적 있나요? 그것도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서.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30년간 치르며 살았어요. 지금의 저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얻기까지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숨기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진실이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를.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시아버지의 장례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시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30년 전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상주석 옆에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한의원 원장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원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장에서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저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상을 당한 며느리를 챙기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영수가 조문객들 앞에서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하시더라고. 큰 누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관통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봐, 임신한 채로 시집온 여자 맞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그 소리를 듣고 있다니. 박씨 집안 채통을 다 망친 거야. 작은 누나도 가세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숙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상해졌다고 하셨어. 평생 가슴에 하늘 품고 가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말들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주로 앉아있는 남편 박정우는 어머니와 누나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영수가, 뒤에 가서 음식 준비나 도와라. 여기는 진짜 가족들이 지킬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30년간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뒤쪽에서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도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어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30년이 지나도 눈치가 없어. 자기가 얼마나 이 집안에 민폐를 끼쳤는지도 모르고. 뒤에서 들려오는 큰 누나와 작은 누나의 수군거림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자리를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최동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가난하지만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더군요. 그의 눈에도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뒤엉켰습니다. 20대의 제가 떠올랐어요. 동수와 사랑에 빠져 있던 그때. 하지만 그는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여기서? 속으로 되뇌며 차갑게 굳은 얼굴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운명은 이미 우리의 재회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것을.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체면 때문에 저를 아내로 받아준 박정우. 하지만 그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매일매일이 굴욕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받아준 거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시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한의학을 공부하고 원장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얻어 사는 여자야. 시어머니의 말처럼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도,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온전한 이 집의 여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고 저는 그저 임신한 채로 들어온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준혁이가 박시성으로 자라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다는.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동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30년간 꽁꽁 숨겨왔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날 거라는 걸.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며칠 뒤 딸 수진이가 상견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해요. 수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그리고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 상견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폭풍의 시작이었거든요. 며칠 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전부터 들뜬 기분이었어요. 엄마, 정말 멋진 분이에요. 아버지도 성공하신 사업가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 무의식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걸까요?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인 박정우가 말했어요. 영수가, 오늘은 제대로 해라. 또 실수하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30년간 들어온 말이니까요. 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돈어른이 바로 최동수였거든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준호 씨 부모님이세요. 정말 멋지시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세요. 하지만 저와 동수 씨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동수 씨의 눈빛에는 30년 전 제가 그를 떠날 때의 그 분노와 배신감이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젓가락조차 들 수 없는 침묵이 계속되었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때 남편인 박정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분과 아는 사이인가?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박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당신들이 아는 사이라고? 동수의 눈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아는 사이? 이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아이들 앞에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동수와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동수가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과거에 나와 말끝을 흐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한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들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동수가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릴 저는 이미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함께할 용기가 없었던 저는 체면 때문에 저를 받아주겠다는 박정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동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저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수가, 너는 결국 돈을 택한 거구나. 나는 너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남자였어. 그 말이 지금도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어리둥절해하며 부모들을 바라봤고 두 가족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어요. 동수 씨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로.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아버님, 제발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어른들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막을 순 없어요. 하지만 동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 사랑이야. 너희 어머니처럼 배신.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수 씨, 그건 너무해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해봐. 내 아이를 뱃속에 품고 다른 남자에게.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 순간 박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의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어요. 동수 씨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제발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도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동수 씨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어요. 영수가 내가 망친 내 인생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까지 망치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혼란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는 계속 울었고 준호는 답답해했어요. 두 아이는 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동수를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그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이에요. 수진이와 준호가 직접 최동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려야 했어요. 하지만 두 아이의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아버지께 직접 무릎 꿇고 부탁드릴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과거를 모르니까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준호와 함께 최동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3시 30분, 4시, 4시 30분.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수진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박수진 씨와 최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내 과거 때문에 아이들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제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 참혹한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민거를 맞고 있는 제 딸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정신 차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출혈 위험이 있어서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복부 뇌출혈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최동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호 역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 소리쳤어요. 내가 또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왜 내 아들까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계속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수 씨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준호가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남편도 달려왔지만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어요. 내 과거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고. 간호사가 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줬어요. 고속도로에서 빗길, 미끄러짐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제어되지 않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만약 상견례가 순조로웠다면, 만약 제가 3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6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뇌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임신 중이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나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아직 초기이지만 혈액 검사 결과 임신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큰 사고를. 최동수도 준호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내가 원하던 대로 다 됐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날 버리고 떠났을 때도 결국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 왜 끄집어내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게다가 수진이는 지금 임신까지 했다고요. 뭐? 동수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임신했다고? 의사가 방금 말했어요. 초기지만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그 말에 동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위험한 상황이고 그 아이의 여자친구는 아이까지 가진 상태라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동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겸연쩍어하며 침묵했습니다. 그 밤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동수 씨도 같은 층 다른 쪽에서 준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둘 다 지친 표정이었죠. 준호는 어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다리를 많이 다쳤어. 수술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 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이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임신까지 한 상태라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에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던 시절,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 내 아이를 뱃속에 두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 생기는 거려. 하지만 동수 씨는
계속 과거를 들춰냈어요. 내가 떠난 뒤 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매일 술만 마시고 죽고 싶었어.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두 환자 모두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수진 씨도 곧 의식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각자의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뜨는 순간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엄마.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제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엄마, 준호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기는 괜찮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수진이가 깨어난 뒤 며칠 동안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이제는 독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겪게 만든 원인이 바로 제 비겁함 때문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더욱 간절해했어요. 엄마, 저희 결혼할 수 있죠? 아기도 생겼는데. 이제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새벽, 중환자실 앞에서 최동수와 마주쳤어요. 우리 둘 다 며칠간의 간병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로의 절박함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동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영수가, 우리 이제 진짜 얘기해야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동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날 떠났어. 왜 그때 내 곁을 버렸냐? 진짜 이유를 말해봐. 그 질문에 저는 30년 동안 억눌러온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난 이미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동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임신 3개월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20대의 저는 정말 어렸고 무력했어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죠.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날 받아주겠다는 박정우 씨를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음이 터졌어요. 동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준혁이가. 그래, 준혁이는 당신의 아들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30년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 바로 거기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가난 때문에 함께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았어. 그리고 난 겁쟁이였어. 동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내겐 선택할 권리가 있었잖아. 내 아이를 키울 권리가. 아버지가 될 권리가. 그 말에 저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혼자 결정해버린 거였죠. 준혁이는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박정우를 아빠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가끔 물어봐. 왜 아빠와 안 닮았는지, 왜 성격이 완전히 다른지.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내가 놓친 30년.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동수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떤 아이야? 그 질문에 저는 조금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당신처럼 정의감이 강해.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이야. 준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분명 이해해 줄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없대요. 병원에 가도 될까요? 그리고 준호 형 아버지분도 계시다면서요. 그래, 와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동수를 바라봤어요. 준비됐어요? 동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지. 1시간 뒤 준혁이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진이의 병실 앞에서 저와 동수 씨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엄마, 이분은 왜 여기에? 준혁아, 앉아봐. 엄마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준혁이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어요. 무슨 얘기요? 혹시 수진이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너에 관한 얘기야.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너의 진짜 아버지는 이분이야. 준혁이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엄마가 이분과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임신한 채로 지금의 너의 아버지와 결혼했지. 충격적인 진실에 준혁이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제 친아버지세요?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 순간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 어색함은 왜 아빠와 전혀 닮지 않았는지, 왜 집에서 늘 이방인 같았는지, 아마 혈육의 본능이었을 거야. 동수가 조심스럽게 준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준혁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거군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진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였네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때였으니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놀랍게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니까 숨 쉬는 것조차 달랐어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젊으니까 그랬겠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뱃속 아기에 대한 책임감이 치유의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병실에서 두 아이가 우리 어른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어른들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막을 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더욱 당당할 수 있어요. 준혁이 형이 저희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말을 듣고 동수 씨의 표정이 완전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간 준혁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그래, 아이들에게 죄는 없지. 동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상처를 아이들이 짊어질 이유는 없어. 그리고 이제 곧 증손자까지 생기는데. 그리고 준혁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혁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세상에 당당히 알려주겠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를 밟을 거야. 친자 확인은 물론이고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그 말에 준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준혁이의 목소리에 동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빠가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자 확인은 물론이고 동수는 자신의 기업 지분 상당 부분을 준혁이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가슴 깊이에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정우 씨, 미안해요.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박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만, 준혁이만큼은 좋은 아이로 키워진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재산 증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준혁이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동수의 사업체들, 그리고 자신이 물려받게 될 엄청난 유산들. 하지만 무엇보다 준혁이가 기뻐한 건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엄마,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준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사업에 관심이 많은지, 왜 정의감이 강한지, 다 아버지를 닮은 거였네요. 동수도 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운 것 같았어요. 준혁이 이 녀석, 나보다도 더 똑똑한 것 같아. 회사 일도 금방 배우. 웃으며 말하는 동수의 얼굴에서 30년 전에 그 밝은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이와 준호의 결혼도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로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두 가족이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을 쓰다듬으며 계속했죠.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수진이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예식장에서 두 연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축가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신부의 오빠가 아니라 신랑의 형으로서도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혁이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어요. 박정화의 관계는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굴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 씨,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정우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 이제 와서 원망하지는 않아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결혼이었으니까요. 한의원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었고 환자들도 저를 필요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최동수와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영숙 씨,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네요. 그래요, 30년의 세월이 너무 컸어요. 우리는 이제 그저 사돈 관계로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좋은 어른이 되어주자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동수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며 준혁이를 훌륭한 후계자로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어요.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곧 태어날 손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가끔 아이들 관련된 일로 만나지만 이제는 편안한 사돈 관계입니다. 과거의 사랑이나 아픔보다는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저와 동수는 각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조부모가 되었다니.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진짜 가족. 하지만 이제는 사돈으로서 말이에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진이와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기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준혁이도 친아버지를 찾은 뒤로 한층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는 당당히 최 씨 성을 사용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영숙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지도 않고요. 시댁 사람들의 무시와 굴욕도 이제는 추억일 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손자를 보러 가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요.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매일 깨닫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런 자유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보세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억압과 굴욕의 30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향해 걸어갈 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5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